삼성전자 주주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가격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2차 전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좋은 데는 지났다. 이거는 지난번보다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삼성전자 포함된 SK하이닉스랑 해서 반도체 섹터는 반도체 크게 좋게 반도체 하반기에 가격 하락이 끝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미 가격은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메모리 투자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종 밸류체인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두 개잖아요. 네. 장비, 소재. 근데 지금 메모리 쪽 투자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장비 소재를 이게 투자가 한다고 보면 뭐 PER 10배, 11배, 12배짜리 투자할 수 있어요. 20배 보고 30배 보고 투자할 수 있는데 이 메모리 투자가 없으니까 이거를 가격을 많이 못 주겠는 거죠. 그래서 애매하다는 말씀 드린 거고, 비싸다는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애매하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그 메모리 투자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공급이 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가 꽉 쥐고 공급을 안 늘리면 하반기에 가격 떨어지는 게 끝날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그 대표적인 부도수표였던 인텔, 네. 부도수표의 상징 인텔. 인텔이 올해 나오겠죠? 네. 지금 엘더레이크 나왔는데 그 다음 거 나오겠죠? 나오면 DDR5 참 그 DDR5를 지금 2년째 얘기하고 있네. DDR5 올해는 아마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매출이 느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올해 연말 뒤쪽으로 갈수록 지금보다는 개선된 상황들을 맛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파운드리 얘기하고 뭐도 얘기하고 하지만 수십조 영업이익 중에 절반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오는데 반도체 거의 대부분은 메모리에서 나오는 수익이에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투자가 더 많았고 올해부터 이제 4, 4분기쯤 가서 분기당 1조 정도 수익이 나느냐 마느냐인데 이번에 또 퀄컴한테 또 보라에 당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수율이 좀 안 나온다. 그러나 그렇다고 삼성 투자자, 이미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너무 상심하지 말게,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간은 걸린다. 그리고 대안이 없다. 퀄컴, 엔비디아, AMD 이런 회사들이 대안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TSMC 라인은 뭐 과하게 말하면 절반은 애플이 다 갖고 왔고, 걔네한테 라인 다 주고 났어. 자기네들이 갖고 가야 되는데 쪼개 먹어야 되니까 라인의 그 확보가 여의치 않으니 결국은 그 비슷한 라인을 그 미세 공정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올 수밖에 없고, 지금 만족하지 못해서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걔네들 입장에서도 삼성이 잘 되길 바랄 겁니다. 그래서 삼성한테 계속 물건을 맡길 것이고, 그럼 실력이 늘지 않겠는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TSMC가 7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업력을 쌓아온 거잖아요. 40년이 넘는 40년짜리의 업력이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다져온 거를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TSMC와 삼성전자 외에는 이 미세 공정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안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퀄컴이라든가 AMD,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잘해주길 바랄 거예요. 그리고 인텔의 앞으로 파운드리 들어오는데요. 인텔의 저도 고민을 많이 이거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 정인성 작가님 반도체 제국의 미래 쓰신 분이 통쾌하게 얘기해 주시더군요. 빼먹으면 삼성전자가 잘 빼먹겠습니까? 인텔이 잘 빼먹겠습니까? 엔비디아가 인텔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제품을? 무서워서 못 맡길 것 같은데? 자기네 거 기술 다 빼갈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면 이미 뭐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딱 보면 딱이죠, 기술자들이. 그리고 게다가 폰테베키오라고 GPU도 만들잖아요, 인텔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맡기기 어렵죠. 퀄컴? 잘못 맡겼다가 자기네 통신하고 다 연결된 그 스냅드래곤 그 IP 쪽쪽 빨아먹으면 어떡해. 이런 걱정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텔이 파운드리의 이제 미국 지역에서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은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라인 증설을 해놓은 삼성전자를 보면 너무 그 파운드리 쪽에서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메모리는 뒤로 갈수록 아무래도 공급이 더 충만하게 늘는 그 설비 증설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하반기에서는 가격을 다시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신형, 이건 이제 너무 부도수표를 많이 날려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설마 이번엔 나오겠죠. DDR5 나오면 이 개선폭이 DDR4 대비 한 30% 가격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주주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가격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하다. 네네네, 반도체. 근데 반도체 밸류체인은 애매하다. 애매하다.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애매한 자리에 지금
장비와 소재주들이 있다. 그래서 이익 증가가 나는 기업들 중에 그중에 몇몇 놈들은 좋을 거고요. 네. 나머지는 뭐 좀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에 좋았던 놈들 얘기해야 되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을 가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널리스트 전망치나 이런 분석을 제가 필요한 것만 보기 때문에 네. 거의 다 제 의견입니다. 2차 전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즌 오프라고 생각을 해요.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에서 SK이노베이션 속한 좋은 때는 지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계속 늘 거예요. 산업은 계속 증가할 증가하겠죠. 거고. 당연히. 왜냐하면 올해 전기차 생산 대수가 작년도에 500만 대, 550만 대 사이인데 올해 한 1000만 대 될 걸로 보고 있고 아직 1월달, 2월달은 확실치는 않아요. 1월달 한 달에 한 56만 대? 전 세계? 이러니까 아직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1000만 대 가려면.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따져보면 성장률이 막 100%씩 나와요. 그래서 한 1000만 대를 갈 거고 그런 상황이라면 뭐 여전히 배터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뭐 장사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에 이렇게 될 걸 다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주가는 선반영된다는 측면에서 과연 얼마나 더 좋아질 공간이 있을까 위아래 다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로 열린 것도 중요하지만 아래로 안 열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위아래로 다 열려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아주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는데 네.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엔터테인과 함께 작년에 좋았던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쪽은 조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네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역시 위아래가 다 열려 있어요. 근데 밑으로도 꽤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다 보여요. 그게. 그래서 저희 입장은 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먹고 말지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이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 그리고 약간 더 분위기가 가치 투자 베이스에 좀 가까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쪽은 조금 언제 봐야 되냐면 네. 메타의 오큘러스의 그 확산 속도가 확연하게 늘어났을 때 그 수치를 좀 느껴질 때 그리고 여러 회사들이 오큘러스 비슷한 것들을 막 출시할 때 그 다음에 보셔야 돼요. 그 다음 국면이에요. 모든 게 디바이스 이후 컨텐츠예요.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런 거 보는 거죠. 스마트폰 디바이스가 돼야지 뭐 그게 가능한 거죠. 그죠. 스마트폰 없었으면 유튜버가 됐겠습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되고 컨텐츠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컨텐츠잖아요. 디바이스가 있습니까? 물론 메타버스를 지금 협의로 얘기한다. 너는 메타버스를 너무 협의로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럼 메타버스를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하고 무슨 앱을 보고 유튜브를 보듯이 메타버스에 접근이 가능하신가요? 아니잖아요. 네. 솔직해지자고요. 보유 편향 말고 솔직하게 보면. 그래서 사실은 메타버스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경로는 오큘러스를 비롯한 그런 헤드셋 그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그렇고 이런 디바이스로 인해서 접근성이 훨씬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쪽 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고민이 있는 게 이게 과연 보편화될 수 있는가요? 보편화되면 한국에 또 난리 날 업종이 하나 있어요. 이거 만드는 디바이스 관련 부품 업종.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왜냐하면 이거 그 스마트폰하고 마찬가지로 이걸 예를 들어 폭스콘에서 제작을 한다고 해도 애플 글래스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한다고 해도 그 부품은 다 한국에서 조달해 줘야 될 거예요. 안에 들어간 디스플레이 중요한 거, 그다음에 이렇게 칩을 실장하는 RF PCB 이런 거 다 한국에서 갖고 갈 거예요. 그럼 한국 기업들을 또 난리 나죠. 디바이스 쪽에서. 디바이스 쪽에 난리 났는데 컨텐츠는 그보다 한참 더 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NFT 같은 경우는 역시나 코인 시장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그게 훨씬 더 높은 비중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과연 코인이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은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코인 값이 폭등을 다시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코인은 기술주하고 같은 취급을 당했고 금리가 올라가면 코인이 안 좋다는 건가요? 네, 기술주 떨어지는 거 그리고 또 마치 리본의 끝처럼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보시면 코인 떨어지기 전에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근데 얘도 적지 않게 떨어졌거든요. 예, 이 코인 쪽은 과연 금리 올라가는데 과연 괜찮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NFT가 활성화될 것이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많습니다. 웹 3.0에.
이 NFT는 또 웹 3.0 개념하고도 같이 가니까요. 네. 아주 간단하게 웹 3.0에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웹 1.0은 보고, 웹 2.0은 쓰고 참여하고, 웹 3.0은 나누고 이 개념인데요. 그게 사실은 나누기 위해서는 그 크립토커런시와 그 뒤에 있는 블록체인과 또 거기에 덧붙는 NFT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웹 3.0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잖아요.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웹 3.0에 대한 기대도 많고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기대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땡겼습니다. 뭐 조 단위의 그 NFT와 관련된 웹 3.0의 그 기업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막 진행된 상황이라서 개념 정의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NFT도 작년에 너무 뛰어나서 네. 이것도 밑에 공간 위아래로 다 모두 열려 있어서 지점장님이 좋아하는 쪽은 아닌. 네, 네. 저의 취향은 아닌 거죠. 그렇죠. 하방이 열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네, 저의 취향은 아닌 거죠. 네. 뭐 이래서 뭐 2019년에 테슬라 투자를 안 한 거죠. 네. 6배 올랐어요. 네. 그럼 네이버랑 카카오 속해 있는 인터넷 섹터는 이쪽은 사실 뭐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네. 얘기도 있고, 하지만 또 당분간 여기 또 보지 말자는 얘기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 여기 좀 애매하네요. 네. 네,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 진짜 많이 떨어졌죠. 카카오는 뭐 50% 거의. 네. 뭐 카카오는 이제 지분을 내줬으니까 아마 여기 나와서도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 좀 반영된 것 같아요. 네. 이번 하락을 통해서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지난번보다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오히려 좀 바뀌었습니다. 예, 저는 투자는 안 할 거지만. 왜요? 아직까지 하방이 좀 열려 있는 것 아니, 같아서. 그 가오가 있지. 2배 이상 먹을 주식을 사야죠. 아. 2배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뭐 안정성은 있겠죠. 그런 뭐 대형주니까. 근데 뭐 얘네들은 오히려 아까 그 메타나 이런 쪽보다는 좀 상황이 낫습니다. 예.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금리 인상, 3월에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이제 네. 하잖아요. 아마 거의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어느 정도 할 거라고 보시는지랑 그다음 네.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미 뭐 다 반영됐으니까 전혀 미동이 별로 없을까요? 지금 한 4번이나 5번은 다 시장에 반영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전쟁 때문에 요동이 치고 있죠. 그렇죠. 요동이 치고 있어가지고 지금 벌써 시장이 계속 왔다리 갔다 할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연준은 계속 4번 내지 5번이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7번, 8번, 맞아요. 5번 왔다리 갔다 해서 지금도 똑같이 전쟁 터지니까 7번 할 게 갑자기 4번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연준은 똑같아요. 오히려 그 사이에 연준은 조금 더 매파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제임스 블러드라고 네. 우리는 이제 제임스 블러디라고 부르지. 그 사람이 말 세게 할 때마다 주가 빵빵 빠졌으니까. 근데 이 제임스 블러드가 뭐 연준 총재들 중에는 거의 뭐 천재가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연준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세게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분위기가 어떠냐면 점점 그쪽으로 넘어가요, 진짜로. 처음에는 그분 한 분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월러 이사도 50bp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네. 어제 또 어떤 분도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50bp도 생각해 봐야 된다. 네. 라는 얘기로 계속 조금씩 옮겨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연준의 금리는 이렇게 결정될 겁니다. 연준 총재들 총 발언의 중간치로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25bp가 높아요. 지금이 이제 3월 초 기준으로 25bp가 높고요. 베이비 스텝을 할 확률이 높다. 예, 높죠. 네. 근데 만약에 CPI가 네. 3월 달에 7.5 나왔었잖아요. 네. 지난달에. 또 더 튀면. 뭐 8.9 나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데이터 디펜던스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확정져서 딱 도장 찍지 마시고요. 오히려 연준이 무슨 얘기를 한다 하는 거는 계속 추적하세요. 그건 증시각도의 TV에서 맨날 추적해요. 지금 본인 채널. 네. 한번 해야 되겠어. 배너 잠깐 나올 겁니다.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봐주세요. 굽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아침까지의 상황들은 그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블러드하고 한 명 정도만 50bp 얘기를 슬쩍 했고 나머지는 다 25bp 얘기했어요. 근데
반명 이렇게 조금씩 넘어가는 게 보여요. 근데 이제 투표권이 있는 게 총 12명이니까, 지금 투표권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25P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빵 터지니까, 네. 전쟁 상황 좀 봐야지 하면서 50pp 올리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게 지금 현실적, 3월 초 기준으로 그러는데, 제일 큰 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렇죠. 근데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발표 전에 알고 있을 거라고요. 네네. 근데 거기서 막 88.5%, 9% 뭐 이렇게 나오면 그럼 뭐 해야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50pp 하면 근데 한번 충격을 받을 거예요,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을 건데 뭔가 얘기를 하겠죠. 근데 계속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시장이 한 단계 더 빠질 수는 있어요.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그동안의 몇 년간의 태도를 지켜보면 이렇게 좀 거친 표현으로는 시장을 작살내면서 그렇게 가진 않아요. 절대.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2018년에서 19년 넘어가는 과정에서 봤어요. 2018년에 금리를 연속으로 3번인가 4번 올리고 나서 그 마지막 올릴 때 설마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중립금리에 도달하지 못했다. 중립금리 좀 아래에 있다라고 파월이 얘기하면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립니다. 2018년 말에 박살났어요, 주식시장. 그러고 나서 그 다음 FOMC인가에서 1월인가 2월에 뭐라고 했냐면 보험적 금리 인하 라고 금리 인하를 다시 금리 인상하던 스텝에서 바꿔요. 시장이 박살나니까 밀려서 금리를 인하한 게 연준이고 파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게 우리는 주식시장이 빠져도 정권이 흔들거리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주식시장 흔들릴 때 정권이 흔들거려야 상법도 개정되고 그러는데 네네. 세이브 코스피. 네. 이 상법 개정돼야 돼요. 또 열이 받는데 상법 개정돼야 됩니다. 그 대주주가 지분 팔 때 대주주 것만 쏙 비싸게 팔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 주주까지 같은 가격에 팔아줘야 돼요. 다른 나라는. 우리 이거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바꿔야 되고요. 자사주 매입했으면 왜 다른 사람한테 줘서 백기사 만드냐고. 그런 거 못하게 해야지. 그런 거 안 해야죠. 하여튼 뭐 이런 일련의 상법은 개정돼야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정치인들 관심이 많이 올라와야 한국 주식시장 좋아질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401K도 다 들어있고 주식시장 무너지는 걸 아무도 못 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예를 들어 50pp에서 막 시장이 또 추가로 해서 완전 침체로 넘어가는 상황이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베이비 스텝으로 넘어오면서 시장 상황 봐가면서 하겠다 이런 말로 톤이 바뀔 겁니다. 계속 그래 왔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이렇게 살살살살 바뀌는데 반해서 시장의 의견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의견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연준이 어떻게 살살살 바꾸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연준이 이번에 FOMC 회의록에 제일 막판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지금 연준 인사들이 시장과 잘 소통을 해서 시장은 지금 연준이 하려고 하는 스텝들을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계속 연준 총재들의 입을 통해서 사전에 가이던스 줄게라는 얘기로 들었어요, 저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갑자기 파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연준 인사들이 매일 뭐 CNBC 가서 뭐 블룸버그 가서 어디 가서 계속 어느 대학 가서 연설하고 인터뷰하고 그게 맨날 나와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누구는 얘기했다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누가 얘기할 때마다 쿵쿵쿵쿵 이러는데 시장이 영향을 받고 뭐 예를 들어 금리를 세게 올릴 것 같아 하면 또 영향을 받고 이런 일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시장은 5번 금리 인하할 거 다 알고 있어. 인상할 거 이러거든요. 녹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진짜 베이비 스텝은 뭐냐면 연준 총재들의 발언에서부터 나와요. 지금 사실은 금리 한다니까 다 그 전에도 알고 있어 하다가 이제 작살난 게 QT 하겠다고 양적 긴축하겠다고 해서 그건 예상 못했는데 하고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양적 긴축해도 괜찮아의 분위기예요. 계속 녹이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 발언을 잘 보시는 게 필요하시고 한국에서는 증시각도기가 그걸 가장 열심히 리포트를 해드린다. 아침 8시 전에. 네. 영상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미국 하루에 한 2번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은 미국 마감. 미국 마감 다 이렇게 세세하게 뭐 이렇게 손 안 씻고도 손 안 대고도 코 푸실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드립니다. 또 뭐 또 다음 달에나 뭐 그 다음 때도 뵐 테니까 뭐 올해 뭐 연말까지 전망할 필요는 없고 그럼 3월만 봤을 때는 주식시장 전망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위험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쫄지 마라. 핵폭탄만 안 터지면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윤주호 센터장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위험이 낮아졌으니 네. 주식 보유 비중을 늘려도 크게 안 다칠 타이밍은 맞다. 물론 3천에 안 사고 지금 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3천에 사서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요즘 열심히 종목을 바꾸고 있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덜 떨어졌는데 앞으로도 안 오를 것 같은 주식이 있어요. 갖고 있는 것 중에. 네. 그럼 그거 비중을 줄여요. 줄여야죠. 그 비중을 줄이고 대신에 엄청 떨어졌는데 다음번에 오를 때 제대로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 주식들. 네. 그런 것들을 사놓죠. 그래서 이게 캐니바리제이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교체를 하는 거예요. 네. 리밸런싱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몽땅 주식인 분들은 가지고 있으시면서 정말 쓰다듬어주고 보다듬어주고 계속 더 같이 있고 싶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보유한 기업들 중에. 네. 예쁘게 잘하는 기업들. 계속 흐름도 그랬고 분기 실적도 그랬고 매출도 그랬고 성장률도 그랬고 네. 이런 그냥 무조건 예쁜 거 아니고 잘해주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비중을 더 늘리시는 거예요. 못난 일을 버리고 이쁜 일로 가시는. 네. 이게 미인 대회라고 표현하잖아요. 시장과 세상이 알아주는 미인 대회로 조금씩 넘겨야 되는 거죠. 내 눈에 이쁜 거 말고. 그렇죠. 유튜브를 보실 때 김작가 TV를 보는 게 다른 사람이 이제 선택을 해서 알고리즘에 많이 잡히는 건 네. 컨텐츠가 계속 양질의 컨텐츠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기업들로 비중을 확대시켜주는 그런 전략을 네. 지금 짜시는 게 좋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번 2,900에서는 지난번 2,900보다 좋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를 한탄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탄은 이제 복기록에 하시고 내가 왜 이랬을까? 그거는 기록하시는 게 좋아요. 기록하시는 게 내가 왜 선택을 했고 매매를 하실 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고 나는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를 적고 그걸 적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자기 미화하게 돼 있어요. 자기 미화를 해야 정신병이 안 들지.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수익이 안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병 들기 직전까지 자기를 까야 됩니다. 그래서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질책을 하고 넌 이러면 안 돼. 이런 과정들을 겪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다고 기록을 다 적으시고 왜 이걸로 넘어가는지를 또 기록을 적으세요. 네. 그러면 그런 게 패스트처럼 쌓여서 실력이 되는 거예요. 꼭 그거는 내가 앞으로 시장을 떠날 게 아니고 시장에 계속 붙어 있고 자산 관리를 여기서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꼭 실행을 해보시기를 추천 간곡히 드립니다.